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유럽연합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EU 회원국들이 유럽 재정위기 탓에 큰 부채 부담을 지고 있어 신용등급 전망을 내린 것입니다. 무디스는 다만 EU에 대한 신용등급만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태풍과 폭우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 기준 올 추석에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작년보다 1.4%가량 약간만 줄어든 19만 5천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에는 올 추석이 작년보다 보름 이상 늦고 올해 과수 작황까지 좋았기 때문에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판매 수수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백화점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한 번의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가 이번에 버티게 나선 백화점을 압박하기 위해 다시 조사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1,700만 원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월 1,854만 원으로 올라 고점을 찍었지만 2년 만에 1,600만 원대로 떨어져 8월 말 현재는 1,693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2010년 1월 3.3제곱미터당 3,603만 원에서 현재 3,096만 원으로 무려 507만 원이나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시장의 최리나입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은 누가 뭐래도 중소형주로의 거래 쏠림 현상이었었는데요. 오늘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되네요. 사실상 예고편은 어제 나왔었고요. 기관이 사상 유례없는 매도를 어제 300억 정도 넘게 순매도하면서 코스닥 장을 마치게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오늘 장 마감 1시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한 500억 가까이나 코스닥의 적극적인 중소형주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중소형주 최근에 사셨다면 오늘 장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중저가 화장품주들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기관이 사랑했던 IT 부품주들은 대량의 거래를 함께 동반하면서 큰 폭으로 내리는 그야말로 슈팅스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세가 끝나는 것일지 시장의 대안으로 꼽혔던 중소형주마저 꺾이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좀 답답한 시장 상황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중소형주 랠리, 사실은 오늘 5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뷰가 있었는데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두 가지 이슈 체크합니다. 우리 투자증권 멀리 부산 양산지점까지 가서 김민규 차장님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기대감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중국과 더불어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타진을 해보죠. 계속해서 평택 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관망세 뚜렷해진 코스피, 오늘 좀 조용한데요. 앞으로의 향방 미리 한번 들어보고요. 한진해운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존 추천주였는데 대응 전략도 짜드립니다. 주간 5% 공략 종목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홈캐스트로 설명 듣겠습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정승영 과장님이 함께 해주실 텐데 시장의 핫한 이슈입니다. 기관의 코스닥 매도 시작. 앞으로 코스닥의 방향도 코스피와 더불어 체크하고요. 현재 솔브레인으로 17%, 동원산업으로 9% 이상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포트폴리오 전략도 종목별로 세워보겠습니다. 네, 어제 510선 안착했다고 좋아라 했었는데 코스닥은 6일 연속 상승세에 일단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황 상황 먼저 전해 듣고 오죠.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루한 등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최근 191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하락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7% 하락한 190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0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5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거래일째 상승 행진을 멈추고 장중에 반락했습니다. 기관이 매도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510선도 내준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74% 하락한 508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이 시장을 지키고 있지만 기관이 연일 큰 폭으로 팔면서 현재는 500억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현재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는데요. 장중에 호주 달러가 보합권으로 반등하고 또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했습니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80전 상승한 113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특허 소송에 발목이 잡힌 삼성전자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1,000원씩 빌려나면서 121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자동차 3인방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2%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낙폭을 키우고 3%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9,500원씩 밀려나면서 30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이 강보합권에서 30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삼성생명도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9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 현재 1%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SK이노베이션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1.35% 강세를 보이면서 3만 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1.6% 오르고 있고요. CJ 홈쇼핑 역시 3.56% 상승하면서 2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이 1.14% 하락세고요. 암램 역시 6%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도 3.87% 어제의 급등세에 비하면 오늘장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2,300원씩 하락하고 있고요. 5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젠백스와 CJNM도 1%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 역시 6%대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7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주가 파업으로 8월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 여파로 8월 현대차의 글로벌 출고량은 29만 4천 대, 기아차는 19만 2천 대로 부진했다는 시장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현재 주당 6,500원씩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2.25% 하락 중입니다. 현대모비스 주당 거의 만 원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3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위아가 1.36%, 쌍용차 역시 1.15% 하락하면서 5,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라는 깜짝 발언에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랩이 6.76% 하락하면서 11만 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MPK와 솔고바이오 역시 11%에 가까운 급락세고요. 써니전자는 한가 기록하면서 7,770원에, 우성사료 역시 11%가 넘게 급락하면서 7,5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안 원장과 대선에서 라이벌로 주목받아온 문재인 후보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에 문재인 테마주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 상한가 기록했고요. 우리들 제약 현재 2,890원, 조광페인트는 10%에 가까운 급등세입니다. 바른손 역시 11.37% 오르고 있고요. 서희건설도 3.15% 오르면서 1,0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전일 중국 텐센트로의 지분 매각 소식이 사실 무근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11%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 26,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오이즈도 1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8.08%, 위메이드는 주당 4,200원씩 떨어지고 있고요. 게임빌 역시 6,200원씩 하락하면서 5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여행주가 3분기 실적 개선 기대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투어가 2%대로 오르고 있고요. 모두투어도 3%대, 참좋은레저가 2.31%, 세종은 현재 0.74% 오르면서 2,7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코스피는 원래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경고했던 코스닥이 지금은 하락폭이 코스피보다 훨씬 큰 상황입니다. 기관이 종가까지 코스닥 쪽에 얼마나 물량을 더 내놓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여덟 쪽 생각은 어떨까요? 먼저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2 통화정책 회의 앞두고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은 거의 사는 모습이 없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원인은 유럽 지역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6일에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유로존의 우려가 진정될 것인지 아니면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망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부분에 더해서 지금 선물시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해지 차원에서 그 선물 매도로 대응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들이 지금 베이시스 악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게 되면은 8월 달에 유입되었던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 중 상당 부분이 차익거래와 상당히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베이시스 악화라는 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것들이 또 한번 차익거래 청산 요건을 지금 만들어주면서 기존에 들어왔었던 외국인 매수 차익거래 물량이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 어떤 관망세라든가 차익거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유로 지역의 어떤 불확실성에 연동된 측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22 통화정책 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이벤트도 아직 결과물을 보지 못했고 또 동시만기 앞두고 있어서 프로그램 압박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이렇게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라고 하겠지만 대안으로 꼽혔던 중소형주 오늘 걱정스럽습니다. 예, 일단은 중소형주 최근에 상당히 상승 랠리를 강하게 펼쳤었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부담이라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형성이 되면서 기술적인 부담이 표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중소형주,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중소형주 대형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당분간 대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주가 움직임을 계속 놓고 봤을 때 코스피의 어떤 상승 탄력이 둔화됐던 구간에서는 지금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났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거는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추세에 대한 확신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코스닥은 이렇게 좀 쉬고 5일선 이격 조정 보였다가 550까지 한간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시 랠리를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당분간 9월달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증시 자체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초반에 대해 있어서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경기 모멘텀을 형성시켜줄 때까지 어떤 간극은 조금 남아있을 거라고, 시간적인 텀이 조금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시간적인 텀을 메워줄 수 있는 것들이 코스닥의 횡보와 코스피의 횡보와 코스닥의 어떤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형주 최근에 어떤 가장 나름대로 고점에 진입하셨던 분들 오늘 굉장히 좀 우울하실 것 같은데요. 마감 전략 종합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조정을 받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 오늘 빠지는 와중에서 거래대금 수준이 그렇게 크다라고 코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래대금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주도적인 어떤 매도 세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급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지금 제한적인 폭에서의 어떤 낙폭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어쨌든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의 대응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문제가 시장 방향성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상존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주도주라는 측면에서 특정 업종을 찾기가 생각보다는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개별 업종이나 모멘텀 위주 그리고 수급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는 홈쇼핑 관련주들, 그리고 또 여행객 수 지금 증가했다는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동시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여행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한은 중소형주다. 특별히 홈쇼핑주, 여행주에 주목하자는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님 도움 말씀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00 지지 얘기도 많았고 중소형주에 관심 주문도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6일 ECB 정책회의에 기대를 한번 걸어봄직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던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이어서 오늘은 다시금 ECB에 대한 부양 기대감이 있는데 드라기 총재가 일단 위기국에 단기 국채를 사들일 의향이 있다 얘기를 또 했잖아요. 예, 지금 6일에 이제 결국에는 이번 모멘텀에 대한 마지막 끝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잭슨홀 연설이 결국 예상한 대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미비했다는 표현을 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이번 주 이슈는 역시 6일에 있을 ECB 회의하고 7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결국에 시장의 큰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 가운데 통화적 흐름을 보면 약간은 좀 시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로화가 달러에 대해서 조금 약간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큰 강세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기대하는 바만큼 큰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의 파급 효과가 상당 부분 크게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결국엔 시장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쉬어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시장의 모습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단지 특징적인 건 역시 코스닥 좀 지수가 좀 빠지는 폭이 약간 좀 크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물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높지만 거기에 대한 뉘앙스 자체는 좀 시장 친화적인 뉘앙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부분에 있어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지수 대형 종목 빠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조금 매입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어제 버냉키는 중립적인 영향력이었다면은 막판에 플러스로 올라선 것은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이었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는데 지표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중국의 모멘텀은 10월 달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0월에 공산당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기 지도자가 아마 또 다시 한번 선정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전까지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은 특징적인 게 현 지도자가 임기 말에 긴축을 하는 특유의 정권 고체기의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바오가 이때까지 해놓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다 깨고 아주 화끈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은 말상 논리상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과 중국 시장을 비교했을 때 보면 미국은 돈을 풀고 있지만 중국은 2009년도 이후로 지금 보시면 GDP의 3분의 1에 달하는 돈을 이미 경기 부양에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부은 상황에서 2012년도 그 돈을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화끈한 정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국 정부는 또 서방의 우려와는 달리 7.5% 성장률 달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역시 그런 화끈한 경기 부양보다는 국가 프로젝트 조기 집행인데요.
전인대에서 뭐 이미 나왔던 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특성상 일단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목표치를 일단 달성할 것이라고 일단 원저버 총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업적을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갈아엎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즉, 좀 그 멘트가 나오더라도 뭐 그 시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화끈한 정책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20위는 한번 기대를 걸어봄직하지만 중국의 부양책은 10월 안에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까? 다들 뭐 중소형주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특별히 기관이 많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꼭지는 아니겠죠? 저는 일단 꼭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지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포지션을 자체를 보면 지금 자체는 뭐 가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단은 좀 방어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저희 개인들 입장에서는 철저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를 하나를 선택해서 모든 돈을 올인한다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현금이 가지고 계신다면 반반 정도를 섞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스닥 빠지는 게 코스피보다는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에서 상당 부분 수급에 강하게 참여하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외국인으로 좀 약간 바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저는 들어가는 업종은 IT 쪽에서 F향 매출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에 100% 올인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와 중형주의 적절한 혼합, 현금은 한 반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자, 아이폰향 IT 쪽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업종, 뭐 더 구체적으로 관심 종목까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 흐름은 약간 좀 안 좋은 상태인데요. 이라이콤을 지금 저는 좀 강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추천한 지는 조금 됐는 상태인데요. 이라이콤 자체는 LCD 그 백라이트 유닛을 만든 회사인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뭐 국내 시장 1위 점유율에 세계 시장 3위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 좋은 거는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삼성전자 보급형 LCD에 들어가고 아이폰 5에도 이제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태블릿 PC, 삼성전자가 지금 밀고 있는 10.1인치 출시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도 좀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미향으로 쓰이고 있는 태블릿, 킨들 파이어 2라든지 만센 노블 같은 북미향 태블릿에서 쓰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콕 집어 이 종목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IT 쪽에서는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하셨고요. 다른 쪽 섹터는 또 어느 정도 비중에 어느 정도 관심, 또 종목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전기전자 쪽으로는 20% 이상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 결국 애플은 공생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송에 있어서 일희일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라든지 애플 쪽에 매출 성향이 높은 종목을 찾아서 좀 하는 게 중소형 업종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5%로 줄인 거는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한국 쪽 자동차 뭐 매출 나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일본이 다시 한 번 더 엑셀레이터를 받는 순간에 한국의 매출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주식 고른다면 저는 엔비디아 종목을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전기전자 쪽이 접목되는 엔비디아 종목 중에서 MD스테크라든지 UV 벨룩스와 같은 종목을 좀 선택하셔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이로 코리아 같은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선업종은 피팅하고 좀 섞여 있는데요. 조선업종 10%인데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말씀드린 유비벨룩스 같은 종목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학은 아직까지 저는 사는 거에 있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정유는 사신다면 분할 매수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종목들도 요즘 같은 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호흡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다들 좀 빠르게 현금화하라고들 하던데요.
예, 단기적인 호흡에는 저는 일단 찬성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수 대형 종목에 대해서 지금 분할 매수 상태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지수 대형 종목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성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파도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는 수준이 된다면 쉽게 손절하기 참 힘든 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중소형주는 철저하게 단기 매매해라. 전체적으로 포트는 낙폭과대 대형주와 약간 중소형주의 혼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입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만의 시장 보는 눈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정호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노동절 관련해서 문을 닫았었지만 외국인들은 일단 선물 매도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들썩했던 코스닥까지 오늘 쉬어버리네요. 네, 제가 이미 계속 반복해드려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늘로써 그 거래수로 8일째 그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지금 그나마 지금 아직 확실하게 안 빠져서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확실하게 빠지면 외국인들은요 선물 매도를 더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8일 연속 순매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8월 중순부터 이미 저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분명히 매도 공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그 시황을 예측해드리면서 단순하게 지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급에 대해서 미리 다 전달해드렸어요. 근데 그대로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제가 시장 메커니즘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저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가 생각보다 덜 빠진 것도 일단 삼성전자가 버텨줘서 그런데요. 삼성전자도 이 시간 현재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프로그램이 매수가 나온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매도가 더 강화가 되면 됐지 줄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해외 증시만 만약 여기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본격적인 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급 동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그 하락 트렌드에 가깝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매수, 외국인이 매도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선물에서 8일 연속 순매도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지금 생각보다 덜 빠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코스닥이 오늘 드디어 꺾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코스피 1900선 이상에서는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다만 1900이 이탈되면은 코스닥이 무너진다 그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1900이 이탈되지 않았지만 서서히 이제 무너지고 있죠. 왜 그러냐? 사실 최근에 너무 과도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이후에 그 장세는 역시 해외 증시하고 외국인 선물 매매 두 가지가 아마 지수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철저하게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코스피 1900이 지켜지는 한 코스닥을 보자. 이 전략이 조금 수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1900이 확실히 깨졌을 때 이제 꺾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1900선이 깨져야 정상이거든요. 코스피가. 그런데 그렇죠. 코스피가 예. 지금 억지로 버텨두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중소형주 보는 것도 예, 관심을 조금은 늦춰야 안전한 것인지 전략, 주식 비중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일단 대형주는 제가 이미 8월 중순부터 다 끊자고 얘기를 했고요.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면은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욕심 안 부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후에 제가 똑같은 얘기 한 번씩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7월 말에 남들 전부 다 1650 깨진다고 했을 때
관망하라 그럴 때 100% 사인 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저는 7월 말에 적정했기 때문에 그냥 우량주들 중장기 홀딩하라 그러면 간단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힘들게 할까요? 시청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익 나고 조금이라도 더 위험 관리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 빡빡하게 지금 전략을 짜드리고 시황을 봐드린 건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수익이 안 납니다. 쉽게 말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끊임없이 시켜줘야지 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맞고 트릭을 떠나서 계속해서 저는 사인을 내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관망하세요. 그게 최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우리는 수익 낼 게 충분히 있었으니까 지금 뒤늦게 돈 벌겠다고 덤벼들 때는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금일 특징 종목이나 추천주 점검 받아보고 싶은데 무엇보다 어제 네오이즈 게임즈 상갈 때 오늘 종가에 팔거나, 그러니까 어제 종가에 팔거나 오늘 시초가에는 던져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와, 하루 만에 거의 하한가네요. 네, 그게요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지수든 종목이든 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질 네. 때도 끝없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끝없이 떨어질 것 같을 때 매수 사인 내고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을 때 매도 사인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딱 말씀드렸던 거고 정확한 시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제가 특징주는 이제 LG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LG전자가 뭐 내용상으로 특징주는 아닌데 LG전자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7만 원 이상에서 무조건 던져라. 근데 어제 시가가 고가였어요. 정확하게 이제 고점 매수했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전기전자를 매수했을 때는 삼성전자도 아니고 LG디스플레이도 아니고 LG전자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잘 던지고 다음 기회를 한번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없는 분들은 때가 되면 한번 매수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LG전자를 제가 한번 상기시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추천주는요. 바로 7월 30일에 추천해드렸던 한진해운. 그 당시 이제 13,800원에 추천했습니다. 뭐 크게 간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대략 한 14,500원이나 15,500원 이상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서 적중한 종목 중에서 20% 종목만 한 1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수익 내드릴 게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은 자제할 때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끊임없이 시장 메커니즘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여차하면 그냥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매도 나오는 물량 아직 멀었습니다. 최근에 좀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좀 나오잖아요. 이거 그동안 여태까지 누적 순매수 생각하면요. 제가 얼핏 계산해봐도요. 7월 25일 이후로 8조 8천억 원 이상 순매수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1만 나와도 만약에 극단적으로 절반만 나와줘도요. 지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꼭 해달라 이렇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폭탄이 대기 중이다. 수익 욕심은 이제 그만. 중소형주도 빠른 현금화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5%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주간 5% 공략주 시간인데요. 먼저 추천 종목들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HM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현대그린푸드 최고가 노려보자 해서 어제 월요일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매수하신 가격보다 0.9% 내려와 있지만 어제 추천 이후 장 막판에 올랐기 때문에 어제 매수 기회가 없었죠. 오늘 조정이 매수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 네오이즈 게임즈 일찌감치 목표가 도달했었죠. 오늘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익률은 13%로 단 일주일 만에 무난하게 목표가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 종합판택이 2.5% 수익이고요.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인의 삼천리 자전거 역시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현재 3.2% 정도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추천받았던 동해안증권 박현상 대리의 시공테크 역시 1.6% 수익으로 최근 시장 흐름 여전히 불안합니다만 현재 5% 공략주 추천 종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 같습니다. 모두 견조한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JB스탁 이정복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S 받아보기 전에 먼저 축하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추천 종목 더존 비주얼이 9% 수익으로 1위를 기록했었고 이번 추천 종목 네오이지 게임즈마저 13% 수익으로 목표가 무난하게 도달했는데요. 코너 이름이 5% 공략주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5% 수익은 무난하게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 비결부터 듣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 이제 네. 보통 이제 바닥권이나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저는 보고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너무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이제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을 이제 선별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오이지 게임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AS를 해드리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이유 없이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분 매각설이 있었다고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지분 매각설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코스닥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종목인데 낙폭 과대로 인한 상승이었었는데 좀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만약에 신규로 오히려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지금 가격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이제 파는 것보다는 매수할 시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오이지 게임즈 AS까지 받아봤고요. 오늘 추천 종목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오늘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예.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미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홈캐스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홈캐스트에 대해서 간단한 기업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 업체고 업계 내에서는 이제 최고 영업이익률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인 아날로그 이제 방송의 종료로 인해서 디지털 변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셋톱박스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매출이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부진했었는데 거길 축소를 하면서 남미 수출을 좀 늘리면서 수주권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예상이고요. 그래서 외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최근에 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텐데 잘 보시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20일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잘 보시면 그동안 하나도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을 계속해서 이제 어디까지인지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금일이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21선을 이제 막 많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 한 3% 정도 지금 상승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다면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단기간에 한 3,000원 선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2,600원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 무난해 보이고요. 손절가로는 종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손절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데 2,500원은 이제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적으로 이제 3,000원 정도는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2주 연속 1위 기록하고 계시는 JB스탁 이정복 대표님의 한 주간 추천 종목은 홈캐스트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차 쪽 많이 빠지네요. 완성차 위주로 한 2%대 이상씩 다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만 여기에서 덜컹 빠지면은 1900 빼는 것도 일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일단 1910선 사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인데 코스닥은 오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도 듣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영 과장님이 함께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는 1900 지지력 얘기가 많이 있고 코스닥의 오늘 꺾임에 대해서 또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 고점이냐 아니냐 의견들도 있고 일단 기관은 확실히 어제부터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이 어제부터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제 570억 가량 이제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하지만 일단 이제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뚜렷한 지금 모멘텀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뉴욕장은 이제 열리지 않았고 유럽 증시가
거의 이제 그 정책 기대감들로만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런 이유들이죠. 사실 그 모든 지표들이 뭐 독일의 PMI 지수, 뭐 프랑스의 PMI 지수 이렇게 다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는 것은 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 뭐 미국에서는 이제 Q3가 되겠죠. 그 유럽에서도 뭐 그 채권 매입 뭐 이런 뭐 그런 정책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로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시장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실적으로 가는 장세가 아니라 어떤 정책 그런 유동성의 흐름을 이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지금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렇지만은 만약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뭔가 좋은 실체를 보여준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랑 그리고 이제 ECB 뭐 이런 정책들 사실 네. 거기에 상당히 시장이 많이 기대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제 시장의 우호적인 그런 뉴스들이 안 나오면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거의 유럽이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죠. 우리 시장도 어떤 부담스러운 지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 사실 급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지금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어떤 충격의 여파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얘기를 좀 해보죠. 550선 주봉상 박스권 돌파, 뭐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얘기가 나온 날 바로 기관이 이제 대놓고 코스닥을 빼는데요. 일단 기관이 왜 코스닥 중소형주 신고가 나는 것들을 팔까? 그 속내를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팔 때가 됐으니까 팔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예, 사실 수익을 충분히 봤으니까. 그렇죠. 예. 일단 오늘 이제 빠지는 종목들을 대부분 보면 그 이제 최근에 기관이 아주 공격적으로 샀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게임주와 뭐 엔터와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아주 상승세로 크게 이끌었던 종목들이죠. 아주 시세도 크게 났었고 수익률도 상당히 이제 저점에서 잡았으면 높은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결국에는 기관이라는 어떤 그 이제 매매 집단 자체는 그 살 때도 가격과 상관없이 사고 팔 때도 가격과 상관없이 팔기 때문에 어떤 하루에 그리고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주식들을 올렸던 배경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어떤 수익률 게임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기관의 역할이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축소가 되면서 어떤 펀드 환매 물량도 계속 나오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에서 수익률을 맞춰서 내기 힘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로 코스닥 종목들로 상당히 많이 옮겨갔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어떤 좀 그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제와 오늘 그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 자, 코스피는 뭐 경기 부양책이 실제로 안 나오면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코스닥도 기관이 충분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팔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 특별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제일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고, 나름 또 대안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이제 잘 가던 종목들이 오늘 이제 급락을 많이 보였고 사실 더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사실 뭐 제가 이 방송에서 많이 경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뭐 이 정말 용감한 사람 아니면 따라가는 거는 정말 리스크가 크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이제 뭐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거의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뭐 어제까지 계속 신고가를 냈던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오늘이라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떤 시장이 꺾이는 이런 뭐 앞으로 나올 그 정책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올 정책들이 시장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한다면 코스피가 꺾이기 시작할 때 코스닥도 분명히 같이 꺾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싸다고 뭐 들어갈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승현 과장님 눈에 이 종목만큼 좀 탄탄하고 안전해 보인다 그런 종목이 있나요? 오늘 신규 추천주.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제가 호텔 신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코스피 지수와 크게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고 결국에는 실적과 그리고 어떤 성장성, 성장 모멘텀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인 그 이제 비자 요건이 조금 완화되면서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중국 방문객 수가 한 220만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00만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 아주 이제 한 30% 정도 성장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텔 신라의 어떤 면세점 그 중국인들이 와서 소비를 해주는 그런 효과들 분명히 하반기에 빠르게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실적이 훨씬 더 상반기보다 좋게 나올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텔 신라는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좀 더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외국인 면세점 개장 지연에 따른 수혜도 있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뭐 임차료를 인상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48,000원대 쌍바닥 찍고 올라올 만큼 조금은 올라왔는데 얼마까지 보시고 가격 제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매수가는 뭐 조금 뭐 오늘 가격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 53,000원 정도 이 정도에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고점을 뭐 벗기는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4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 호텔 신라 설명이었습니다. 기존 포트폴리오 보면서 기존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자, 기존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동원산업, 솔브레인, 삼성 SDI, 메디포스트 이런 순으로 4가지 종목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을 집계해봤습니다. 수익률 한번 보죠. 자, 가장 높은 것은 솔브레인입니다. 17.8% 이익 실현하시겠다는 의지. 오늘 거의 목표가에 왔습니다. 동원산업은 뭐 가만히 둬서 추세적으로 잘 가는 종목. 최근에 편입된 메디포스트가 약간 마이너스인데 삼성 SDI도 오늘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일단 솔브레인부터 살펴주시죠.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 뭐 이런 2차 전지 수혜들도 많았고 그래서 일단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목표가를 이제 4만 원으로 상향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4만 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원산업 보죠. 동원산업이 되겠죠. 동원산업도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회사 참 제가 그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포트로 편입한 종목인데 시장에 전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추천한 가격대에서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도 경신을 하고 있는 최근 트렌드에 사실 잘 어떻게 맞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반기까지 충분히 보유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 SDI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앞으로 이제 모바일과 뭐 이런 부분들의 2차 전지 수혜가 상당히 뛰어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삼성 SDI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삼성전자 이제 소송 패소 때 사실 이제 급락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뭐 그런 거는 이제 삼성 SDI 밸류에이션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들이었기 때문에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15만 원 돌파하면 제가 이제 제시한 목표가 16만 원, 17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단기적으로 12만 원 매물대를 돌파하는 뭐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약간 손절가 하회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이거는 자세하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보고 결정하겠다. 완성본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압구정지점 유진투자증권에 계신 정승현 과장님 완성본입니다. 메디포스도 일단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고요. 예, 호텔 신라가 20%, 쉽게 얘기하면 솔브레인과 교체 매매하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브레인은 18%나 수익을 보셨습니다. 차익 실현하신 거죠. 자, 삼성 SDI 홀딩이고요. 16만 원대까지. 동원산업도 중장기 종목입니다. 수익 보십시오. 메디포스도 일단은 지켜보고 호텔 신라를 신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현 과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종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의 투자전략 세미나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고요. 연말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